시간입니다. 잠시 후 1타 경제 코너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정리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의 1타 경제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 30조 5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했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나오는데요. 이게 1차와 2차로 해서 나눠서 나온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1차 지급은요, 이제 선지급 형태로 해서 빠르면 7월 중순, 그러니까 여름휴가 이제 전후가 될 것 같은데 모든 국민에게 이제 15만 원을 이제는 쿠폰으로 이제 지급을 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이제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의 이제 소비 쿠폰이 이제 발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 계시는 분들 41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이번 1차에 1인당 2만 원씩 추가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럼 2차 이제는 추가 지급이 돼요. 2차는 아직 일정이 미정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좀 나눠집니다. 소득별로. 소득상위 10%는 안 받고요. 네, 못 받고 소득상위 10% 아니신 국민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고 차상위도 기초수급자도 10만 원씩 이제 2차 추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론에 보면은 야 소득상위 10%는 15만 원, 그다음에 소득상위 10% 아닌 분들은 25만 원, 차상위는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그렇죠. 이렇게 이제는 알고 계시죠. 요거는 1, 2차 다 합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1차와 2차. 그래서 1차는 7월 중순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초수급자가 모두 한 270만 명가량 된다는데 맞습니다. 이게 1인당 50만 원이죠? 네, 1인당 5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기초수급 대상 가구는 가구 소득을 가지고 정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에 예를 들어 3인 가족이라면 네. 150만 원이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4인 가족이면 200만 원. 이건 큰 힘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앵커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당 가잖아요. 예. 수급자라든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인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면 200만 원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자인데 맞습니다. 200만 원 한꺼번에 들어가면 물론 한꺼번에 아니고 두 번에 나눠서 네, 두 번에 나눠서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될 되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어디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사용 방법은 이제는 전통시장이나 뭐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이런 데서는 쓸 수 있는데요. 백화점, 대형마트 아니면은 뭐 복합 쇼핑몰에서는 안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완전 명확하게 나올 텐데요. 유흥주점이나 경마장 같은 곳에서도 사실상 이제 제외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원래 처음에 이제 거론이 됐었을 때 민생 회복 지원금이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소비 쿠폰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현금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이제 받게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분명히 포인트로 줄 겁니다. 이런 거는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아직 이게 국회에서 이제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확정이 되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신청을 하고 안내가 나올 거거든요. 이 국민 개개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예,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과거에 사실상 그 지원금 2021년도에 나왔을 때는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명단이 있거든요. 네. 통장으로 그냥 바로 쏴줍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나머지 일반 분들은 포인트로 받거든요. 그럼 신용카드로 내가 포인트를 받는다 그러면 신용카드 포인트 가갖고 이걸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알아서 받는 수급 통장에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일단 포인트로 받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가셔서 사이트에 가셔서 내 이름으로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이제 국회 통과한 다음에 확정되면 구체적인 맞습니다. 방법을 다시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뭐 영화, 공연, 숙박 할인도 한다는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선착순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예술 쪽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냥 숙박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쿠폰을 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숙박 쿠폰이 1인당 2에서 3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 나옵니다. 1회. 근데 이게 50만 장이 풀려요. 그런데 이게 선착순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소진시 되면 끝나거든요. 영화 관람 많이들 궁금하시죠? 1회당 할인 규모가 6천 원의 할인 규모를 받는데 이게 1인당 4회 기회를 줍니다. 4번 내가 할인받을 수 있어요. 6천 원씩. 그래서 450만 장이 풀립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271억 원 이렇게 배정돼 있고요. 예. 스포츠 시설은 한 번만 이제는 쿠폰을 주는데 5만 원 내에 쓸 수 있습니다. 크죠. 근데 스포츠 시설은 조건이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만 가능하세요. 만 65세 이상만. 65세 이상. 네, 그래서 기초연금 받는 이 65세 이상만 사실상 이제는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미술 전시는 이제는 3천 원의 할인 규모가 들어가는데 총 5회 이제는 할인 받을 수 있고요. 공연 예술도 많이 가시죠. 1만 원 할인 받는데 5회 또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딱 보시면은 특징이 과거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때 한 번만이었거든요. 예, 횟수가 예. 1번만이었는데 지금은 뭐 4회, 5회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좀 특징이다. 해서 확실히 숙박이나 공연 쪽이 너무 힘들어서 예. 여기에서 이제는 좀 돈이 돌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소진시 끝나다 보니까 지금 뭐 눈을 부르키고 지금 준비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아마 다음 달부터 만약 스타트가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나오겠지만은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바로 몰리지 않을까, 전 사이트가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시작이 되면 네. 내가 영화를 보고 싶어서 극장에 가서 영화표를 티켓을 끊으면 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혜택을 안 받았으니까 네. 4번까지는 자동으로 6천 원을 깎아서 준다. 맞습니다. 이게 근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공연 예술 같은 경우, 뭐 영화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어플이 있잖아요. 사이트가. 그럼 알아서 할인이 됩니다. 네. 근데 공연 예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분산돼 있잖아요. 공연 업체마다. 예매 사이트가 여러 곳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예매 사이트를 지금 지정해뒀어요. 네, 거기에 가서 공연 같은 거를 예매하면 알아서 할인. 이런 식으로 이제는 지금 시스템이 이제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극장이나 또 공연 예술 단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습니다. 차원에서 네, 이 조금 더 관람을 늘리세요. 맞습니다. 이거로군요. 네. 알겠고요. 가전 구입도 환급된다고 이건 뭡니까? 네,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선착순입니다. 어떤 거냐면 고효율 가전 기기를 이제 사게 되면은 최대 30만 원을 환급을 해줍니다. 내가 이제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고효율 가전의 기준이 뭐냐? 에너지 등급 1등급 제품이고요. 예. 11개 가전 제품입니다. 예. 뭐 그래서 냉장고, 에어컨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0% 환급해 주는데 최대 30만 원까지. 근데 이것도 예산이 있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추경안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다음부터 시작하면 신청하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에너지 1등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전 제품이. 그다음에 업체의 상술도 있어요. 일부러 딱 이렇게 미리 가격을 좀 올려놓는 게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전제품 바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소상공인 지원책 가운데 논란이 됐던 게 대출 탕감 부분이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죠? 이게 아마 대출 탕감 부분이 많은 국민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분들이 왜 탕감이 주냐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데, 이게 잘 보시면은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이게 조건이 뭐냐 그러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에 대해서 일괄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인데 7년 이상 연체됐다. 사회생활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이세요. 진짜. 예, 그래서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내가 돈이 없어갖고 난 사회생활 거의 못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고의적으로 나는 그냥 연체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일단. 근데 예, 어쨌든 간에 대부분은 사회생활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재기 지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이제 개인 무담보 채권인데, 이게 중요한 게 또 담보 채권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담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무담보 채권은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을 잘못 써갖고 나한테 또 아는 거예요, 그 빚이. 이런 분들이 사실상 무담보 채권에 해당이 되고 예. 또 하나가 내 신용으로 거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무담보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나라가 재정 써서 사온 다음에 일괄적으로 이제 소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또 한 가지가 또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이거 정말 중요하죠. 참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은요, 소상공인만 되지 않습니다. 이 배드뱅크는 전 국민 대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 소각, 이거는 모든 국민이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새출발 기금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새출발 기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 네, 이번에 나오는 배드뱅크는 일반 국민 전체로 하는 이제는 채권 소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새출발 기금은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예. 배드뱅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 기준이 있잖아요. 요것만 부합을 하면은 나라가 일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소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신청 안 해도. 네, 신청 안 해도. 그러니까 이게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를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너무 중요한 게, 이게 모든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다 탕감받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환 능력을 아예 상실하신 분들, 중위소득 60% 이하이시고 이런 분들은 월 143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세요. 소득이. 이런 분들에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이러면 소각. 이러면 완전 소각이고, 예. 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그 뜻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80% 감면에 10년에, 나머지는 10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코로나 때 정부가 강제 명령으로 영업 못하게 한 맞습니다. 업체들에 대해서 손실보상,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진짜 다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손실보상이라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결국은 정책자금, 대출금만 늘려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탕감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많았는데 그건 결국 이번에도 빠졌군요. 네, 이번에는 그 내용이 없고, 손실보상 내용이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손실보상 소급 적용 내용이거든요. 근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이번에 추경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빠졌죠. 예, 빠졌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먼저 뜬 인물, 장윤미 변호사 누굽니까? 저는 이제 첫 외교전을 치른 김혜경 여사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 많이 나왔고, 이제 김혜경 여사가 이제 장애인 단체도 가고 또 동포 간담회 갔을 때도 사진 한 장을 찍을 때도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같이 시선 맞추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들이 호평 일색이기도 하고, 이제 외신 등에서도 그림자 외교, 뭐 조용한 외교, 그리고 뭐 겸손하지만 강력하다, 뭐 이런 취지의 좀 칭찬들이 나와서 네. 이 부분이 또 전 정부랑 약간 대비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주의 뜬 인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네, 금주의 뜬 인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예,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가장 돋보이고 있는 일종의 청문회 스타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주진우 의원 본인이 아주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준 것보다도 민주당의 공격으로 인해서 더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또 국무위원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역으로 이렇게 인사청문위원을 검증하겠다고 주객전도식의 공격을 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이 집중되면서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야당의 인사청문 특위위원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어서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진인물은요, 장미 변호사. 저는 김건희 여사 꼽았는데요. 단순히 뭐 회피성 입원이냐 뭐 이런 논란을 떠나서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특검이 발족하고 나서 사실 미래에셋 직원이랑 3년 동안 통한 내역이 다 드러났는데 거기 보면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의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 40%를 줘야 된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서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온라인 거래는 0.015%, 오프라인도 아주 많아도 한 1% 뭐 이렇게가 안 되는데 40%라고 하고 이 사람들 너무 과도한테 자기한테 또 요구를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에그라고 해서 무선 와이파이가 상용화되지를 않아가지고 주가 조작범들이 많이 썼던 뭐 그런 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명징하게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혐의를 줬을 때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미래에셋 계좌 왜냐하면 유죄로 다 나왔거든요. 주가 조작에 활용된 거 그거를 위탁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완전 반대되는 증거 등이 나오고 있어서 좀 꼽아봤습니다. 중앙지검이 몇 년 동안 수사하면서 못 찾던 녹취록을 고검에서는 한 달 만에 찾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상 입수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 보도도 나옵니다. 압수 목록을 보면 미래에셋의 그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증거물 목록은 나와 있거든요. 네. 자, 금주의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 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죠. 사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요. 지금 본인의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 지점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자료들이 성실하게 적시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물론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한 가지에 더해서 민주당의 태도로 인해서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가 증인 한 명도 없이 진행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5일 전까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출석 요구서 송달을 해야 되는데 여야가 한 명도 증인 합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한 명도 증인을 못 부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민주당이야말로 그 핵심적인 후원자라고 불리는 강모 씨부터 시작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분들 증인으로 불러서 국민들 앞에서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를 줘야죠. 민주당으로 인해서 의문의 일패를 당했기 때문에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하겠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민주당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총리로 인준은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서 뭐 물러서거나 하는 왜냐하면 또 본인이 해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재산이 증식했느냐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사실 이제 재혼을 했고 재혼하면서 뭐 축의금을 받았네 안 받았네라고 하지만 뭐 안 받는다고 많은 정치인들이 하면서도 사실 이제 봉투를 두고 가시는 분들 것까지는 할 수가 없고 그때 이제 수익이 좀 있었다는 거고 그 직후가 이제 시간적 간격을 많이 두지 않고 또 빙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출판 기념회 때도 저희도 이제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 가면 이게 책을 단순히 사주러 가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 어쨌든 후원의 하나의 그렇죠. 이제 정치적인 행사 성격이 굉장히 예. 짙거든요. 그 당시에 자료 영상을 봐도 대단히 좀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이제 정치권에 복귀한 이후에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각각 이제 금액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내가 추징금도 내고 벌금도 내고 뭐 차용해가지고 했지만 갚고 재산도 약간 늘었다라는 이제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더 필요하다면 그걸 검증하려고 하는 게 인사청문회니까요. 그때 또 추가 소명이 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장관 이제 제청을 해야 되는 그런 네, 부분과 네. 관련해서 지체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해명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말만 있고요. 그 경조사 때 들어온 뭐 경조사비, 축의금이나 조의금,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에서 들어온 돈 이런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말만 가지고 뭐가 설명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재혼을 한 게 2019년 12월 12일이에요. 제가 날짜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를 할 때 매년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선거 나올 때 우리가 재산신고하는 것도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의 말대로면 매년 공직자윤리법을 꾸준히 위반해왔고 선거 나올 때도 재산신고를 정직하게 안 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왔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12월 12일에 축의금 받아서 31일까지 그거 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이상만 보유하고 있어도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에 3억 2,50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든가 아니면은 여전히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 본인이 해명할 수 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현금으로 출판기념회 수입이 들어와도 사실상 재산 공개의 대상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그 출판기념회라고 하는 걸 정치자금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개최해가지고 자료 없이 현금으로 받아서 그동안 계속 써온 것 또한 일종의 관행이었던 것 또한 맞죠. 여야 모두 그런 관행이 있다고 그러니까 해야죠. 이제 아마도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나 뭐 결혼식하고 그다음에 빙부상하고 출판기념회 있었다라고 말하면 공직자 재산 신고 의무 위반이다라는 공격이 나올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한 것은 다 그동안 관행 아니었냐 뭐 이거예요. 네, 아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행이어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잘못됐다면 뭐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또 고발 조치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은 본인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몫이고 이것이 그렇다면 이제 낙마 사유까지 될 것이냐. 이제 정치인들 뭐 다른 이슈에 휘말려서 집 압수수색하고 이러면 뭐 현금 뭉치가 나왔다 이런 게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제 애사나 뭐 이랬으면 출판기념회 때 이제 얻었던 그런 돈인 경우들이 많고 해서 그러니까 이 동일한 잣대로 하면 이 여야 어떤 정치인도 사실 자유롭기는 어려운 게 또 정치권의 관행인 측면이 있고 이제 뭐 관행을 이유로 저희가 잘했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네. 하고 있어서 낙마는 없다. 예. 그러니까 위법인 건 맞으나 낙마 사유까지는 안 된다. 위법인 건 봐야 될 것 같고 예, 낙마 사유는 아니다. 그런데요. 김민석 후보자는 관행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5년간 한 5억 벌었는데 13억 원 썼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잖아요. 그 13억 원은요. 대부분 현금으로 쓰기 어려운 거예요. 뭐 교회에 냈다고 하는 현금 2억은 매번 현금으로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2020년에는 미납 추징금 6억 1,6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냈잖아요. 그 추징금 낼 때 현금 봉투 들고 가서 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뭔가 은행에 모르죠 그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죠. 대부분 뭐 생활비 쓴 것, 그다음에 자녀의 학비, 뭐 추징금, 증여세, 가산세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현금을 뭉치로 들고 가 쓸 수 있는 것들인가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즉 예. 정치자금 부분은 논외로 하면서 5억 13억 얘기가 나오고 그럼 8억 원은 어디서 났냐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중에 출판기념회 때 받은 현금 집에 쌓아놓고 쓰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노웅래 의원도 과거에 압수수색 할 때 3억 원 나오니까 그런 것이 뭐 경조사나 출판기념회 예. 때 들어온 거라고 소명을 하고 나중에 신고도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정치자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말하는 것만으로는 의혹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추징금은 저희 사건하면서 봤더니요. 이거 현금으로 받지도 않고 딱 금액이 특정돼 있어서 금액에 1원만 더 해도 아예 입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건. 자, 아무튼 뭐 지금까지 임명된 분 가운데 지명된 분 가운데는 이제 가장 쟁점이 여야 간 쟁점이 되는데 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경 의결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경제정책 중에 가장 게으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현금이 됐든 혹은 현금성 소비 쿠폰이 됐든 그리고 그것을 전국민 보편 지급이 됐든 차등해서 선별 지급하는 것이 됐든 그냥 나눠주는 것은 가장 게으른 정책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추경안이 편성된 것을 알리면서 국민들께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 이렇게 SNS에 올리셨던데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정부에 이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경제정책 더 정교한 경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으시다고 예를 들면 생각합니다. 어떤 거를 요구한 자, 예를 들면은요. 우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한계 상황에 몰려 있죠. 작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 총액이 1,115조 원입니다. 그리고 27조 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소상공인진흥공단 통계에 의하면은 폐업 비용이 평균 한 1,550만 원 됩니다. 폐업도 그냥 못하는 게 돈이 없어서 평균 폐업 기간이 11.9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지원하면서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폐업을 지원해서 폐업을 하고 혹은 비탄감을 받아서 탕감 받은 다음에 또 대출 받아서 장사해서 망하면 악순환이 계속될 거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와서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한 노동정책과 산업정책 그런 걸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고 국가에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돈 나눠주거나 소비 쿠폰 나눠주고 끝나면은요. 그게 소비 증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뒤에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지금 주신 말씀을 효율적인 정책이 아니다. 이유는 폐업 지원을 하지 않고 비탄감을 하지 않아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비탄감 정책이 나왔고 그 자영업자들과 관련해서 7년 이상 연체된. 예. 왜냐하면 뭐 고액이든 더는 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왔고 그리고 폐업 지원은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그 영업을 하는 동안 노란우산 공제 등에 가입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굉장히 내수가 너무너무 얼어붙어 있고 이게 대외적인 환경도 있고 뭐 지난 정부 때 그 폐업률 자영업자 폐업률은 윤석열 정부 때 코로나 때보다도 높았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거시경제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마중물적인 어떤 그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이제 말씀 주시는 게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마 그런 내용이었어요. KDI에서 그 당시에 코로나에서 재정 지원을 했는데 효과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선별 지원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높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보편 지급 플러스 사실 전 국민한테 1차적으로는 다 드리지만 금액을 상당히 차등을 둬서 맞아요. 하겠다라는 그런 설계가 나온 걸 게으르다라는 평가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7년 이상 5천만 원 이상 연체되신 분들을 이번에 이하, 5천만 원 이하 연체되신 분들 탕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가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장사가 안 돼서 적자 누적되니까 접고 싶은데 접으면은 일시에 대출을 다 상환해야 돼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그러니까 이자는 꾸역꾸역 내면서 버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요. 그분들은요. 이런 부채 탕감 대상에 지금 해당이 안 돼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하신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이미 자영업을 접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대상이 타겟팅 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은행이 2020년 8월에 거시 계량경제 모형이라는 걸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한 몇 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에서는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경제 수석의 이름도 경제 성장 수석으로 바꿨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 미래 세대의 재원을 당겨서 빚을 내서 국민들께 나눠줄 거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돈을 써야죠. 그런데 자, 그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요. 정부 소비를 1조 원 늘리면 GDP가 0.85조가 늘어납니다. 85%가 늘어나죠. 정부 투자를 1조 원 늘리면요. GDP는 0.64조 원이 늘어나요. 1년차 기준입니다. 그런데 경제활동과 관계없이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이전 지출을 1조 원 늘리면 GDP는 0.2조밖에 안 늘어나요.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말한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그 KDI 자료 2020년 12월에 KDI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정책적 시사점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거기 보면요. 재난지원금처럼 그렇게 100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실제 소비 증가에 연결되는 비중은 26에서 36밖에 안 된다.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2020년 5월에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는데 8월 달이 되면은 카드 사용액이 도로 줄어요. 왜? 예를 들어서 1인당 25만 원 받으면 4인 가구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리 계획했던 소비를 앞당겨서 합니다. 예. 그다음에 원래 들어오기로 했던 소득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빚을 갚았거나 저축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빚을 내서 나눠주는데 생각보다 우리 경제에 미친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오래된 논란이죠, 이건. 예, 그런데 이게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저축을 했기 소비 쿠폰이죠? 때문에 4개월 안에 다 소진을 해야 되고요. 그 KDI 보고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얹은 부분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선별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경제적 효과가 더 많다라는 게 그 보고서의 최종 결론 내용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 정부처럼 법인세만 깎아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소비자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새로운 자본주의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을
부으면서 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 실질 임금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있고 예. 또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런 고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 30조 추경 얘기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금액적인 차이만 있었지 국민의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잠깐만요. 지금 오래된 예. 그 논란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근데 송영훈 변호사가 지적한 한계에 몰려서 폐업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같은 거는 뭐 이번 추경과 무관하게 현 정부도 고민을 계속 해야 할 주제인 건 당연합니다. 예. 당연한 것 같습니다. 1시 30분 막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가죠. 이현 씨. 네, 오늘은 정체 걱정보다는 기상 여건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충청 이남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 시내 교통 통제 소식입니다. 하상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둔산동 방향인데요. 문창교와 보문교, 대흥교가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길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갑천대교 언더패스 구간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빗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이고요. 고정대교에서 고정 1터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고정 1터널 입구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주 영도고속도로는 영덕 쪽인데요. 내서 2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내서 3터널 부근부터 정체가 심해지는 이유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매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인데 이제 정책 행정 운용을 공급자 중심으로 하지 말고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정확하게는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의 이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물어보고 결정하는 거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통보하는 거하고는 내용은 똑같지만 수용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방향과 시점의 전환 그리고 지금 여러 부처의 현안 보고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미진하고 정책과 관련해서 이번 정부의 공약 같은 게 제대로 잘 수용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온 끝에 나온 발언이라서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핫한 한마디.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 SNS에 올린 문장인데요. 가장 의미 있는 추천이 될 듯합니다. 이 취지에 맞게 국민 검증 받으실 좋은 기회 얻으시길 덕담합니다.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앞서 제가 전반부에서 금주의 뜬 인물로 꼽았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조국혁신당 쪽에서 이 주진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SNS 글을 올리니까 그걸 받아서 올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저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공직 후보자도 아닌 인사청문 특위위원을 역으로 공격하는 태도는 여태까지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역사상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것 자체도 잘못된 일인데 후보자 본인이 거기에 편승해서 이런 언행을 한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아직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인데 25년 전에 없어진 국무총리 서리처럼 행세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또 이렇게 맞받았어요. 조국, 이화영, 김용은 사면 불가라는 제 소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수락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쳤는데 예. 이런 말이 나오는 것만 봐도 김민석 후보자가 매우 불필요한 최언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부터 핫한 한마디까지 송영훈 변호사는 집요하게 이제 김민석 후보자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네요. 지금 최대 관심사니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다음 주 인사청문회 한번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고
국회 현안 가운데는 법사위원장 달라는 야당의 요구.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원 구성은 2년마다 좀 하는 게 의장 임기랑 같이 하는 게 관행이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원내대표가 새로 바뀌셨고 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해서 그러실 수 있지만 일단 지금 민주당이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건 다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사실 법사위가 항상 패착이었던 게 상대 당의 어떤 공약이나 특히 굉장히 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사실상 상원 그런 역할을 지금은 법사위가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되고 막고 정체하게 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게 넘긴다. 이거는 사실상 국정 운영을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부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닐 수도 있어서 이걸 넘길 수는 없다. 이건 무책임한 거다. 그래서 아마 또 1년이 더 지나면 지금 원구성과 관련해서 또 바뀌는 그런 시점이 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입장은요? 민주당이 붕괴시켰던 헌정 관행을 복원시켜달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이래로 2020년까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는 것이 국회의 일종의 헌정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2020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부터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독주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책임도 나중에 한쪽이 오롯이 다 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내일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아마 법사위원장 얘기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내일 그 회동이 협치를 위한 자리잖아요. 협치의 협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자가 열십자 옆에 힘력자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3개가 합쳐져야지 협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에서 이 힘 3개를 합치려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여, 야, 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 야당도 무슨 힘이 있어야 거기에 힘을 합칠 것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체계자구 심사라도 주도할 수 있어야 최소한의 협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당은 여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2명의 무소속 국회의원까지 합하면 국회의장을 빼고도 186석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패스트트랙을 해서 법사위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모든 것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은 실정과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내일 이제 여야 원내대표 관저로 초대해서 이제 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렇게 여야 다 불러서 만나겠다 한 것은 뭐 일단 바람직한데 네, 네. 아마도 정부 여당 측에서는 추경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법사위 문제, 김민석 지명 철회 등을 주장할 텐데 어떻게 나올까요? 결론이 결론은 없겠죠. 결론은 아마 양쪽 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가겠죠. 근데 듣고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또 설명을 원내대표께 야당 원내대표께 드리는 건 또 많이 다른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김민석 후보를 계속 총리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야당의 어떤 입장이 또 나올 거고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과 감각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김문수 후보께서도 30조 원 추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송원석 그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도 아주 행정 관료셨잖아요. 기획재정부 예, 차관까지 하셨고 재정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인터뷰나 발언하시는 그 결을 보면 아예 안 돼. 1원도 못 줘. 이게 아니라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한 고민이 더 깊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이게 이제 1, 2차로 끝나지만 또 추가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저는 당연하지만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거다. 만나는 것 자체로도 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추경 관련해서는 그럼 야당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의 대안을 좀 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앞서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공약했던 30조 추경을 2번이나 말씀하셔서 제가 전반부에도 말을 못하고 넘어왔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추경하고 지금 이 추경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현금이 됐든 현금성과 다름이 없는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이 됐든 지역 화폐가 됐든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국민들께 나눠주는 방식의 추경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적극 재정, 확장 재정의 필요성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해요. 예. 지금 내수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뭔가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은 필요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국민 경제에 효율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 회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그러면 내용상 어떤 수정을 필요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주면 수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수정안을 내놓더라도 지금 압도적인 다수당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무튼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만약 있다면 뭐 전체 20조 중에 뭐 한 2, 3조라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수경에 대해서 미시 조정은 과거에도 해왔으니까요. 네. 그런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결국은 핵심이 되는 그 소비 쿠폰을 국민들께 나눠드리는 문제. 이 부분은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완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리고요. 원내대표 회담. 그러니까 뭐 앞서 법사위원장 제가 말씀드렸고 추경 얘기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의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일 회담에서 꼭 언명해 주셔야 될 것은 본인의 임기 동안에는 적어도 내 면소법을 셀프 공포하지 않겠다. 내 재판이 정지되는 법안을 셀프 공포하진 않겠다. 그리고 대법관 우겨넣기법, 검찰 해체법 같은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진 않겠다. 적어도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은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국정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협치가 복원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앞에 그 뭐 재판 종지법 같은 거는 지금 민주당도 뭐 별로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검찰 개혁이다, 뭐 대법관 증언이다 이런 것도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개혁은요. 제가 검사 출신 분들이랑도 계속 이제 말씀도 듣고 어떤 입장이시냐는데 거의 지금의 검찰도 수용 단계라고 느껴져요. 이미 이제 공소청으로 하는 부분. 지금 수사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그랬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이게 그러면 검찰의 역량의 문제냐 아니요 구조의 문제인 거예요. 수사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을 때 기소를 완전히 꼬린으로 목표로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뭐 이러저러한 법, 뭐 나를 둘러싼 법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국회와 분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때도 여러 국무위원들이 왜 1호 법안에 대해서 이게 특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긴 이제 우리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나 뭐 이런 방식도 고민할 수 있지만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나는 그걸 가급적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지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입장이 나올지는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법률안을 공포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죠. 그러니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서 왔을 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를 한다면 그게 셀프 면소법 공포, 셀프 재판정지법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지금 당장은 급하게 추진할 움직임을 조금 뒤로 미뤄뒀다고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말씀은 내 임기 중에는 그런 것을 공포하지 않겠다입니다. 즉 보류나 속도 조절이 아닌 백지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검찰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수용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과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보고 받다가 중단시켰잖아요. 예.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보고하니까 중단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검찰 해체야말로 대단히 과격한 일 아니겠습니까? 77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을 그 기관 자체를 해체시키고 공소청을 새로 만든다.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국무총리 직속 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조정하겠다. 국무총리는 국회의원도 겸직할 수 있고 현직 정치인이에요. 어떻게 해서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더 확보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튼 앞으로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이건 굉장히 좀 큰 변화니까요. 그러니까요. 수사기관의 개편 문제니까요. 네. 그리고 근데 일단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도 당장 서두를 생각은 없다는 거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요. 왜냐하면 당에서 이제 입법안이 나왔는데 그게 행정부랑 아주 무르익을 정도로 지금 수기가 되진 않았다고 그 입법 발의라는 의원이 발표하기도 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제 고발이 들어갔는데 그걸 검찰이 수사 배당을 했어요. 즉각했죠. 그러자 정청래 그 임기는 다 됐지만 아무튼 법사위원장이 이게 그 개혁을 앞둔 검찰에 뭐라고 표현했죠? 아무튼 뭐 당장 하겠다 뭐 이렇게 또 으름장을 놓던데요.
그 개인 의견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왜냐하면 정말 중차대한 문제고 지난 이제 수사의 그 틀거리가 방향성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즉각 배당을 했다라고 해서 더 속도를 내겠다 이거는 뭐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정청래 의원이 지금 이제 당 대표에 이제 그 경선에 나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원들한테 좀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이 아닌가 장 생각됩니다. 변호사 이제 언급을 보면 검찰 개혁이나 대법관 증원 등등은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기조인 것 같고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한다는 입법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적으로 마침표를 저는 개인적으로 찍는 게 좀 맞다라는 편인데 이게 굳이 그럴 필요 있냐는 의견들도 있고.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법원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과 예. 관련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건 맞는 것 같고 끝까지 이제 입법까지 안 할 것인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배당된 걸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 침소봉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고발장이 들어가면요. 배당을 해야죠. 그렇죠. 고발장 각하가 되지 않는 이상 수사부는 배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과거의 공안부에 해당하는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것도 아니고 과거의 특수부에 해당하는 이른바 형사 말부에 배당한 것도 아니고 형사 일부에 배당했으면 수많은 형사 사건 중 하나로 취급해서 그냥 루틴하게 배당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검찰 해체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비하기 심해도 너무 심한 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특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얘기로 좀 해봅시다. 특검은 이제 진영을 착착착 갖춰가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주목되는 거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보석을 허가해 준다고 하니까 난 보석도 싫다. 구속 임기 구속 만료되면 그냥 나가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니까 특검이 곧바로 추가 기소를 하고 추가 구속영장 청구할 뜻을 지금 밝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대통령과 영부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대통령과 영부인은 뭐 검찰 경찰 출두하라는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놔도 되는 거냐. 이런 의견들이 참 많죠. 맞습니다. 이제 특검이 검찰도 이런 케이스에서는 추가 기소를 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합니다. 이게 내란죄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석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풀어달라고 그리고 조건만 달아달라는 거였어요. 지계원 재판부는 6개월 안에 재판을 못 마쳤죠. 왜냐하면 대단히 좀 텀이 길게 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재판과는 많이 비교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검이 발족하고 엿새 만에 추가 기소를 한 겁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동일한 재판부에 그 사건이 그냥 이미 병합된 채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추가 기소된 건. 그러면 그 재판부에서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땐 100%일 거예요. 영장 발부 여부는. 이게 증거 인멸 과 관련해서 굉장히 명징한 증거를 지금 뭐 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김건희 요 두 부부에 대한 수감 여부인데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 사람 전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못 나간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제3의 장소를 뭐 모색하면 나갈 수 있다. 그러게요. 그게 지금 3번 거부를 하면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인실 확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 수사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만 나 나가려고 했어. 그러면서 이 체포영장 발부의 가능성 좀 낮추는 전략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예요. 대선 전에는 대선이라 못 나간다고 합니다. 대선이 끝나니까 특검이 발족할 거라서 못 나간다고 하고 특검이 발족하니까 아파서 못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1년의 과정이 과연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이냐 그 의도가 입원도 과연 순수한 입원이냐라는 이야기가 그 맥락 속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육성이 나옵니다. 이권 개입과 관련해서는 명품백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거 심지어는 신발로 바꿨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신발 사이즈 맞는지 뭐 신데렐라 측정하듯이 해보자는 얘기까지 그래서 나오고. 신발 사이즈만 나와도 유의미한 수사 자료가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구속 수감을 지금 피할 수 없고 원래대로라면 해당 재판부가 재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지를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수사로 기소하고 구속 기소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신병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그 전에 김용현 전 장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그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잘못됐고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할 수밖에 없게끔 본인이 행동을 한 것이고 아마 새로운 구속영장 이 재판부에서 나올 겁니다. 네. 중앙지법 형사 34부에서 나올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는 국민의힘에서요.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보통 국민들과 똑같이 수사받으라고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했어야 돼요. 19일까지 윤 전 대통령 3차 출석 요구가 있었잖아요. 경찰에서. 그때 국민의힘에서 당의 입장이나 혹은 논평으로 빨리 나가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어야 됩니다. 근데 안 했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에 대한 고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당이 그 부분에서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명징하게 요구를 해야 국민들께서 이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고 좀 반성하고 변화하고 쇄신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기했다고 보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본인의 어떤 그 정신과 질환에 관한 구체적인 진료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대단히 지금 의구심의 시선을 갖고 보고 계시죠. 그게 아마 민심의 중앙값일 겁니다. 그것도 자업자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배우자 신분일 때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이 되니까 내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사를 미뤘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안 나가다가 돌연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는 부분 설령 본인이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탓할 수 없어요. 자업자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앞으로 특검이 부르면은 정상적으로 예. 나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 적어도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태도와는 달리 성영훈 변호사의 그 주장에 의하면 장윤미 변호사와 차이가 없네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문제만. 그러니까 그게요. 정상적인 법률가들은 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새 지도부가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그 방향성대로 갈 것이냐. 근데 인선을 한 면면을 보면 저는 대단히 눈에 띄는 게 그 홍보수석 하셨던 그 김은혜 의원이었어요. 완전 친윤을 넘어 찐윤 그리고 날리면 바이든이 상징처럼 이게 각인된 정치인을 또 이렇게 주요 자리에 임명을 하는구나. 그럼 면면이 또 거의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송원석 의원이 60표로 바로 이제 결선 투표도 안 갔을 때 그 뒷배를 해준 힘을 실어준 분들은 이른바 구주류라고 지칭되는 윤석열계 예, 의원들. 예. 그래서 그게 참 국민의힘으로선 어려운 국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목되는 게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특검 사무실을 아예 서울고검에다 마련을 하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검사 전원을 다 파견해 달라. 그 얘기는 검찰이 그동안 하던 거 그대로 하되 미진했던 거 그냥 그 사람들이 더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그런 같고 것 같습니다. 주목되는 바가 조은석 특검의 발언을 가지고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하려고 했는지의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러면서 애초에 이 민주당에서도 특검법을 처음에 낼 때는 내란 플러스 외환까지 했었다가 외환을 뺐잖아요. 네네. 근데 외환을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유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대목까지를 좀 들여다보겠다. 예,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두 가지 축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내적 동의는 사실 이제는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좀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설시도 좀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그 범죄 구성 요건의 해당성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내란이 그러면 왜 했는지보다는 지금 정당성이 없다는 건 이미 헌재에서 마침표가 찍혔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현상들과 누구까지 개입했고 국무위원들은 어떤 관여가 있었는지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초점을 맞추는 건 수사에서는 특히 이 형사수사에서 너무나 맞는 말이고 또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이게 심지어 이제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한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건 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내란과 무관해 보이지 않다는 노상원 수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내란을 하든 비상계엄을 하든 이런 부분의 정당성을 이런 대외적인 환경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조성해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상당히 이분이 수사 기법인가 무슨 연수원 교재도 썼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 병법 사항을 또 무슨 차용해서 그렇죠, 썼다고도 그렇죠. 하는데 이건 너무나 좀 당연하고 속도를 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국민의힘 보기에도. 뭐 기존의 그 서울고검 특별수사본부 인력들을 대거 이관 받아서 수사를 하니까요. 아마 수사의 연속성이 확보가 될 거고 뭐 의문이 있는 부분은 잘 규명할 것으로 예.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결국엔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그러니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호한 절연을 국민들께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보여드려야 된다?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미진한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대회가 열린다면은 결국은 당원들이 능동적, 주체적 선택을 통해서 당의 미래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결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새로 뽑힌 원내 지도부도 아직 좀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거는 아직도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 민심의 일부를 무시할 수 없어서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방송에서 지역을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TK 민심. 수도권 의원의 숫자가 적어서 생각보다 그 민심의 중앙값에 대한 감수성이 덜한 분들이 있는 것이 알겠습니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수봉의 젊은 태양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